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유로 지역 리스크 재부각 가능성 및 미국 시퀘스터 발효 등 일부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글로벌 주가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하다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 지속 방침 재확인, 미국 경제지표 호전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유로 지역의 국가채무위험 국가의 국채금리 및 CDS 프리미엄은 2월 하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시 상승하였으나 다시 안정을 회복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유로 지역의 재정 위기, 미국의 재정 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이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건설 투자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소비 및 설비 투자는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함에 따라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2월 중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하였으나 설 연휴 시기 이동을 감안하여 1, 2월 중으로 볼 때는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기준으로도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1월 중의 건설 투자가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소매 판매가 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승용차 판매 감소 등으로 줄어들고 설비 투자도 특이 요인이 소멸되면서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가 유로 지역의 경제활동 부진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GDP 갭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월 중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농산물 및 석유를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각각 1.4%와 1.3%로 전월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비교적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3월부터 확대 실시되었던 무상보육 급식에 따른 하락 효과가 소멸되면서 현 수준보다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높게 유지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주요 교육 상대국의 물가 상황 변화 등에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월 중의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 사정을 보면 2월 중의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20만 1,000명으로 전월보다 축소되었으나 이는 설 연휴 등으로 임시 일용직 취업자 수의 감소폭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유입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의 영향에 교차하면서 소폭의 등락을 보였으며 장기 시장 금리는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된 데 주로 기인하여 하락하였습니다.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으나 최근 지정학적 위험 부각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 요인 및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장수원 기자입니다. 최근 산업 생산 등 경기 지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1분기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하느니 올 초 예상한 성장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금리를 5달째 동결했는데 그간의 금융 완화 기조가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선 경기 지표부터 말씀을 드리고 아까 1분기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진다 그러는데 아마 전년 동기 대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낼 때 전분기 대비하고 전년 동기 대비 두 가지를 내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전기비 자료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전년 동기비라는 것은 그 전해의 소위 기저효과라고 합니다만 상황에 따르기 때문에 아마 전기비로 보는 것이 경제 상황의 소위 성장세랄까 이것을 이해하는 데 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전기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절 조정이 좀 수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비를 쓰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전기비 쓰는 것이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좋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의견에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4, 4분기의 성장률이 전기비로 0.4%였습니다. 그 0.4%였었는데 이것이 1, 4분기에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걸 지금 내달 잘 아시다시피 성장 전망을 수정할 경우에 그때 다시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소매 판매라든지 뭐 설비 투자, 뭐 제조업 생산 여러 가지 자료가 1월 자료는 이미 공표가 되어 있고 2월 자료는 이제 우리 조사국이나 통계국에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모니터링한 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뭐 적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나 또 설비 투자 뭐 이런 자료들이 1월 달에 공표되는 것은 대개 전기비로 해서 마이너스의 그 변화를 보였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월 달은 숫자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변화율이 아마 마이너스로부터는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0%대가 될 수도 있겠고 뭐 1%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보는데 적어도 지난 1월 달보다는 조금은 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 4분기의 성장률이 아까 1%대라고 표현할 때의 그 내용은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상저하고라고 얘기했을 당시에도 1, 4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아마 그 2%는 안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되게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발표를 해드립니다만 전분기 대비로 4, 4분기가 0.4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것이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본다 그러면 이 숫자를 더 이상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4, 4분기보다는 전기비 대비로 높아지고 그것이 전년 동기 대비로 얼마냐 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제 1, 4분기가 예를 들어서 1보다가 낮아진다 그런다면 그 숫자는 아마 전년 동기 대비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요지가 경기 판단이 지난번 했던 것과 같냐 이러는데 내달에 수정 전망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1월 달에 저희가 경기 전망을 낸 자료를 아직도 저희의 판단 자료로 유효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 5개월 동안 연속 동결을 했는데 뭐 사실 5개월을 하든 뭐 4개월 하든 6개월 하든 저는 그거는 큰
뭐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금융 완화 기조가 일단락 되었느냐, 그 일단락이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현재의 금융 완화 기조가 결코 긴축적은 아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 항상 완화적이라고 할 때는 완화적의 근거가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때는 머니 갭률이 적어도 플러스로 한 1, 2%는 되고 있다라는 그런 추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GDP의 갭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갭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그런 수식 포뮬러가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전망을 합니다만, 그렇게 볼 때 지금 적어도 추세선보다는 위에 있고 완화 기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판단에는 아직도 완화 기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서은경 기자입니다. 환율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1월 달에 1,050원까지 갔던 환율이 지금 오늘 1,102원까지 올라왔고요. 여기 보면은 또 엔화 가치 방향이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또 오늘 의견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환율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외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1, 2월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좀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정부 출범하면서 2%대 물가 달성을 공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2.5에서 3.5의 그 물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좀 어떻게 상충을 하는 것인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율은 매번 우리 서은경 기자는 특히 질문을 꼭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준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가 적절하다든지 부담스럽다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초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체가 자유변동 환율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환율 자체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가는 그 원칙하고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 규제가 더 필요하냐 하는 얘기인데, 규제라는 것은 이러한 그 소위 우리가 마켓 펀더멘털로부터 벗어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나름대로 규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질문은 그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강화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같은 것은 그 요율을 현재는 1년 미만의 20bp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그 지금 이미 규정된 것이 그 상한을 50bp까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정도의 그 정책 수단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그 제도를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은 항상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의 그 대응 수단의 유효성이랄까 이런 것을 당연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단계에서 새로운 추가적인 규제, 지금 2년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2%대의 물가 수준 목표와 현재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2.5에서 3.5%의 그 물가 안정 목표와 서로 상충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국정 과제에서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라는 그런 타이틀 밑에 아마 2%대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5에 3.5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까지는 그 전에 3년 동안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그 당시에 항상 3이라는 것을 중심축으로 썼기 때문에 많은 경제 주체들 또 국민들의
기대 형성에 3이라는 것이 못 박아져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레인지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에서 3.5를 여러분들이 결코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마 조사국장이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면 그 2.5, 3.5를 만들었냐 한다 그러면 3으로부터 일단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3이라는 그것이 소위 인플레 기대 심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었고 또 당시에 조사국에서의 전망에 의하면은 향후 3년 정도의 물가를 예측을 할 때 3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에서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대 후반에 물가 전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5에서 3.5라는 그런 레인지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 3보다 좀 낮은 수준인데 왜 3.5로 했냐 그런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사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바이어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5에서 3.5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중장기적인 물론 목표입니다만 이런 목표가 2%대 한국 경제의 발전에 따르는 물가 목표의 하나의 그 구조적인 목표랄까 이거하고는 뭐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이현성 기자입니다. 최근에 일본 신임 총재가 다음 달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엔화 약세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시장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걸 먼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총재님께서도 그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는데 대통령이 최근에는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재님께서는 국정 철학에 대해 얼마나 공유하고 계신지 언급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 N저 공세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정치적인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디플레로부터 벗어나느냐 그것이 주 목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 부분과 또 환율 부분과 뭐 모든 것에 다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국내적인 정책을 통화정책을 취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환율이 어느 나라든지 통화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20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었던 회의에서의 하나의 그 의견 수렴이었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뭐 요새 최근에 말하면 영국도 그렇고 모든 선진국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QE라는 그런 이름의 양적 완화 정책을 여러 형태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시장에서 다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뭐라냐면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이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통화정책도 아까 제가 환율을 타겟에 만든다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를 타겟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형태로 정책을 취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하나의 영향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은 매우 면밀하게 주시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취임하지 않은 그런 그 분의 정책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뭐 어떻게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 뭐 금통위에서 그걸 논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이 자리는 사실 금통위에서 논의된 것을 답하는 자리인데, 그러나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한은법의 1조를 보면 물가 안정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립의 기본 목적입니다. 제1조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잘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예, 경향신문의 박지현 기자입니다. 오늘 정부가 금통위에 결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저께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는 정부의 열석 발언권은 정부와 한은의 정보 교류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계기로 정부의 열석 발언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요구를 할 계획이신지, 새 정부도 출범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한은이 지난 2월에 금을 20톤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계속 금값이 등락을 하고 있지만 상품 운용에 대해서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게 바람직한지, 그러니까 지금 한 외환보유액의 1.5% 정도 되는데 뭐 이게 한 2%까지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 수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당장 내일 외환은행 주주총회가 열리는데요. 한은에서도 그 전에 이게 이제 외환은행 주식을 갖고 있는 게 한은법에 저촉되는 부분하고 헐값 매각에 대한 부담하고 사이에서 이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당장 내일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세 개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열석 발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열석 발언권은 한국은행, 우리가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기능이고, 저희는 이제 법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 법 자체에 또 열석 발언권을 관계되는 것은 담당 부서입니다. 제가 온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그 열석 발언권의 운영 형태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바꿨었는데,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금통위원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다 참관하고 그 이후에 정부의 의견을 얘기하던 것을 순서를 바꿔서 일단 정보 공유 차원에서 먼저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으면 더 하고, 그것이 끝나면 일단 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열석 발언권은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 나라마다 운영하는 형태는 좀 다릅니다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으로서는 하여튼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이 의사결정은 뭐 당연히 이제 독립적인 그런 판단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소위 사회에서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지난번에 제가 온 이후에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법적으로 소위 주어진 권한과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의 하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소위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어떤 하나의 가는 것보다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0년도에 왔을 때 금이 14.4톤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104.4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지현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외환 보유액의 한 1.5% 정도, 그러니까 당초에 0.03%에서 지금 한 1.5%까지는 됐습니다.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 뭐 잘 알다시피 저희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목적으로 산 것보다는 앞으로 외환 보유액을 어떻게 좀 다변화시켜서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소위 키 커런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앙은행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세계 골드 카운슬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 보면 우리가 금 가지고 있는 순위가 있는데 나라별로 이 순위가 지금 34위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40몇 위 하다가 이제 14.4에서 104.4로 이제 그 증가하면서 34위인데,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이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에서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경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의 그 외환 보유액의 또 중요성 또 그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경제 규모가 3, 4위라고 15위라고 해서 이거를 그 15위 맞추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1대1로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단지 과거에는 그것을 하기에 하나의 그 부담이 컸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어느 글로벌 추세에 맞춰 가지고 한국은행도 그런 면에서 금을 가지고서 외환 보유액을 적절하게 관리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 있고, 이것은 단기보다는 먼 훗날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외환 보유 운영에 관한 하나의 그 원칙이랄까, 뭐 방침이랄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세 번째 질문은 이미 본인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얘기했습니다만, 내일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뭐 밝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은행이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한국 외환은행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로이터 통신의 김세미 기자인데요. 지금 대외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은 미약하게나마 이제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경제는 왜 그것에 비해 좀 약간 더디게 회복을 보이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신정부에서 추경을 하겠다는 등 뭐 정부 방안이 계속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경기 부양 효과가 이제 같이 하면은 좀 더 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비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더디다. 이렇게 일단 이제 일종의 가설을 아니면 관측을 보고 설명을 부탁을 했는데요. 일단 국제 금융 시장을 볼 때 지난 한 2년 동안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서 볼 때는 국제 금융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안정적이 되었고, 또 LTRO 같은 것은 이미 유럽에서 그것을 상당한 중앙은행이 갚아갔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국제 금융 시장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안정이 되었다. 또 최근에 지금 미국을 위시해서 몇몇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주식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고 화랑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실물 경제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당초에 한 올해 2%쯤 성장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퀘스트라는 것이 하나의 제약으로 남아가지고 그것의 효과가 뭐 보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0.3부터 마이너스 한 0.6까지 성장세를 떨어뜨린다. 최근에는 이제 그 스퀘스트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올해 미칠 영향이 당초에 생각했던 850억 불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한 700억 불 정도 된다 그런다면 그것의 효과를 좀 이제 하향해서 이제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논의의 과정에서 일부의 기관에서는 올해의 미국의 성장률을 2.0보다 더 높게 보는 것도 물론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를 전망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성장 전망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미국이 성장이 지금보다 좀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실물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미래는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밝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래를 하는 예를 들어서 유럽을 본다 그러면 유럽의 성장률은 오히려 당초 예상보다는 한 0.12%포인트 정도 더 낮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로존의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장률 자체는 오히려 하향 전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에서부터 0.9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0.3으로부터 0.9까지 가기도 하고 마이너스 0.3에서 0.5로 가기도 하고 국제기구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있는데 지난번보다는 적어도 한 0.2%포인트 정도는 마이너스로 더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 뭐 중국은 당초의 계획대로 지금 뭐 7% 중반을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고 있고 일본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왜 생각보다 더디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금융시장의 안정화되는 과정 뭐 이런 것을 비교해 본다 한다면 더딘 것 같습니다만 실물 경제의 자체만 비교한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대경제 여건의 성장이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다시 말해서 수출의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내수가 더 활발해져야 된다 하는 것은 뭐 그러겠습니다만 그것은 자체로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이 또 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더디다는 것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시각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내달에 성장 전망을 할 때 그것을 한번 보시면 적어도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성장 전망 패스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 공조 측면에서 금리를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7월하고 10월에 25bp씩 두 번을 내렸습니다. 금리 50bp를 내렸을 때의 그 상황은 사실은 통화 정책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왜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그 당시에 7월과 10월에 봤을 때 2012년에 13년에 전망을 하면서 우리가 전망이 2012년 하반기도 낮아지고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했던 것이고 오히려 금리가 사실은 통화 정책이 더 큰 기여를 하도록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책은 항상 저희가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이 국민 경제에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폴러스 믹스라는 것을 잘 선정을 해서 그러나 좋은 정책 조합을 가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마다 서로 딴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의 계획만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경제로 봤을 때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뭐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무슨 어디가 하면 쫓아간다 이렇게 하는 것만큼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표현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매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 것이고 실제로는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본다 한다면 그 대외적인 영향과 대내적인 상황을 봐서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마 질문이 왜 오늘 뭐 일을 안 했냐 뭐 그런 질문 같긴 한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매달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 전월에 비해서 이번 달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를 하시면 뭐 금리 수준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무슨 테일러 룰을 정해가지고 볼 때 우리가 지금 얼마 해야 되는데 얼마냐, 뭐 이런 아카데믹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이게 결정하는 것은 매달 정하기 때문에 그 전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어떤 경제 상황의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어떻게 대처할래? 이 두 가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난달과 이번 달의 경제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전망을 볼 때 현재는 저희가 동결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인 큰 틀에서의 조화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그런 그 경제 환경에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는 왜 7월 달하고 10월 달에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공조라는 것보다는 중앙은행이 먼저 나섰느냐 하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반복해서 합니다만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고 효과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선제적인 걸 했었고, 그러면 이걸 매번 하면 어떠느냐? 매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7월 달하고 10월 달 할 때는 그거 하는 것이 우리한테 소위 그 비용과 편익이 있습니다만 편익이 크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할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 체계는 어떻게 갈 것이고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그 맞출 것이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것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7월 달에 저희가 내렸을 때는 저희가 선도를 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나 당시의 환경이 뭐 중국이나 또 유럽이나 다 그 비슷한 시기에 그 개최는 날짜가 달랐습니다만 다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전반적으로 같이 갔던 것이고, 지금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제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 또 다들 이렇게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누구보다 먼저 본다는 거 이렇게 또 보시기 시작하면 문제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표현은 아닌 것이고, 실제로 볼 때 현실을 본다고 한다면 경제 상황이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 분석을 하지 않고 자꾸만 뭐 어디에 의해서 뭐가 된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뉴스핌의 이영기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경제부총리 뭐 관련해서도 발언이 있고 했습니다. 근데 그 거래와 가치 표현의 편의성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통화당국에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뉴스핌 이 기자 질문하신 거는 일부 언론에서 지금 최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제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제가 총재로 취임한 날 그 즈음에서도 새로운 총재한테 부탁한다 해서 이거를 제시한 그런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 언론의 그 당시로서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 체계를 볼 때 소위 1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자리를 쓰는 달러에 비해서 그런 나라가 선진국에서는 우리밖에 없다, 뭐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조 쓰다가 경 쓰다가 지금 경도 안 돼가지고 더 높은 단위를 써야 되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이런 것이 중앙은행으로서 당연히 이 문제를 고민했었지, 중앙은행이 이거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걸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은행은 이런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또 이거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의 제가 뭐 마치 이거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항상 비용과 편익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비용과 편익이라는 것은 경제와 경제 외적인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 기자는 몇 가지 정치적인 과제를 제시를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나 리디노미네이션은
그것의 필요성과 또 유효성과 또 그걸 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용을 아주 매우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판단은 그러한 모든 분석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총재님께서 계속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그 지난번 경제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통방 문구를 보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좀 좋아지고 있고 신흥시장국도 좋아지고 있고 국내 경제 소비 설비 투자 좀 감소세나 좀 일시적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내외 경제가 그래도 좀 좋아지는 쪽으로 좀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또 하나만 또 요 GDP 갭 마이너스를 또 이렇게 떼놓고 보면 이 문구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상당 기간 마이너스의 GDP 갭을 나타낼 것이라는이라고 해서 지난달 마이너스의 GDP 갭이 상당 기간 지속해서 좀 바뀌었는데요.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마침 또 다음 달에 그 경제 수정 전망을 하니까 그 다음 달 수정 전망치가 좀 더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지금 금방 봤는데 국고 3년물이 아직도 2.61%로 보합세거든요. 기준금리 차가 한 14bp 정도 차이가 나고 또 며칠 전부터는 미국채 30년물하고 우리나라 30년물이 역전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어찌 보면 하느니 인하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 이런 생각에서도 본다면 오히려 시장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을 통해서 하느니 기준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의 어떤 시장의 흐름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고 진단하고 계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좀 질문은 있었는데 좀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정책 조합을 이달에도 강조하셨고 지난달에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신정부 들어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께서 오시면 추경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정책 조합에 하느니 부응을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포함이 되는지 요걸 좀 알고 싶고요. 만약 그 답변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입장이라도 답변이라도 좋으니까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정부의 이런 어떤 경기 부양책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 경제를 봤을 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데일리에서 오늘 지금 5개를 물어보는 거네요. 결국에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 전망이 유효하냐 하는데 아주 굉장히 자세히 보셨네. 맞습니다. 지금 상당 기간 마이너스라는 것을 그렇게 쭉 써왔고 지난 7월 달부터 저희가 상당 기간의 말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단어 하나를 잘 보시지만 저희들도 단어 하나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현 상황에 좀 적절치 않다고 손치더라도 적절치 않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바꿀래도 여러분들이 하도 자세히 보기 때문에 또 그 자체가 또 문제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봐 사실은 문장을 다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에 잘 만들지 못하면 몇 달 가고 또 상황이 반할 때 이제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상당 기간이라는 것이 상당 기간 이제 마이너스 GDP 갭 마이너스라는 것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 하다 보면 그 상당 기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개수를 할 겁니다. 야 이게 1년이야, 6개월이야, 1년 반이야 이렇게 개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계속 두면 매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 기간은 여러분들 머리에 12개월이든지 1년 반이든지 6개월이 있으면 계속 연장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상당 기간은
그것이 한두 달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만두면 계속 가니까 지금 여기서 나머지는 뭐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간다는 그런 전망이 당초에 있지 않았느냐. 그 전망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두면 주어진 그 기간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연장되나 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것은 됐다 이렇게 이제는 잘 정확히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됐죠. 맨 앞에서 제가 끄떡끄떡 하니까 다 된 겁니다. 모르면 여기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다 끄떡끄떡 했는데 뭐 알고 끄떡여서 했으니까 여기다 물어보시면 될 거고 그렇게 하니까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이 강요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물론 시장의 지금도 2.61이라는 거 저도 보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이 작년에 비해는 좀 작년에 제가 7월에서 10월 달 사이에 두 달이 넘게 그 영업일 기준으로 두 달이 넘으면 사실은 이 칼렌더 이어는 녹인 거죠. 영업일로 한 60 며칠을 상당히 금리가 역전이 됐던 경험도 있었고 또 시장은 시장대로 이제 또 희망하는 그런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 이 금리라는 것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한다. 특정 하나의 부분만 보고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부분도 저희가 그냥 간과를 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으로 그거에 대한 질문에 역으로 그럼 일본의 만일에 그 통화라든지 또 유럽의 통화라든지 이런 통화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통화의 수준이 결정되었을 것인가? 지금 글로벌 이코노미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 국내적인 그 수단 가지고 대처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적절한 수준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같으면 이제 또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것도 있기 때문에 경제가 변하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은 그런 변수들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저는 뭐가 미진한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미진하다 그러는 거는 우리 김남현 기자가 생각하시는 면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면 미진하지 않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원래 정책 조합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조합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재정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외환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조세 정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쭉 있을 겁니다. 그것과 이제 이 통화 정책이 어떠한 그 조합을 가져야지 소위 각각은 정책으로서의 목표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각 정책마다 자기 목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엮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국가 경제 또 국민 경제가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서로 조화를 맞춰 가지고 각자의 그 맨데이트를 추구하는 와중에서도 서로가 또 조화롭게 이루어야지 그것을 뿔뿔이 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재 통화 정책이 또 독립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표현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을 아닌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하는 1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은 꼭 무슨 통화 정책뿐 아니라 다 그렇다. 일단은 정책을 만들 때 당시에는 자기한테 주어진 그 하나의 법적인 맨데이트를 지켜야죠. 그래서 그걸 가는데 그러나 그것만 보고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뿔뿔이 헤어져서는 그것은 효과를 적절하게 실제로는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효과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냐 이런 것인데 그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우선 첫째로 4%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보다는 GDP 갭이 지금 마이너스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을 그 가능한 한 균형 맞추러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기본 그 전제 하에서 추구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제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는 것이 우리한테 또 주어진 책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그다음에 정책에 무엇이 포함되느냐 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그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으면은 총재님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예상치 않게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치 않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항상 그 유사한 과제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그 장황하게 할 정도로까지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아마 또 더 제가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궁금한 게 많아지신다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법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내달에는 제가 매 석 달마다 하는 그런 전망 과정이 있으니까 또 그때는 이제 그거와 같이 보면서 최근에 그 국내외적인 뭐 국내도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그 경제 환경도 매우 그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외국 나름대로 또 각자들 다 또 자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도 결코 그러한 그 세계적인 흐름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국내적인 정책의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그런데 더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